2019년 10월 11일 밤 11시 40분쯤 천안의 공기는 가을 끝자락의 차가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대학교 후배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23살의 후배 D, 그리고 지인 E도 함께 있었습니다. 일행은 오랫동안 술을 마셔 이미 얼굴이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어가자 자리는 자연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이들은 택시 정류장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때 D가 나 혼자 숙소까지 갈 수 있다라며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 말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며 결국 D와 함께 택시를 탔고 천안시 서북구의 한 모텔 앞에서 내렸습니다. 남성은 D를 부축해 객실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객실에 들어선 뒤에도 D는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 집에 가라, 얼른 가라, 나 이제 잘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내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결국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즉, D가 술에 취해 판단을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일은 없었다는 항변이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사건 직전부터 이어진 상황을 세심하게 복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D는 수사기관에서도 그리고 법정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D는 스스로 숙소로 가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굳이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며 붙잡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예약해 주었다는 모텔의 정확한 위치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D가 반복해서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결국 D를 택시에 태우고 모텔방까지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D는 이미 꽤 취한 상태였습니다. 방에 들어간 뒤 욕실에서 구토를 할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장면은 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몸을 깨우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D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 위에 올라타 있었고 이미 간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진술들은 자연스럽고 일관되었습니다. 또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D는 그날 새벽 4시 53분경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나간 직후 휴대전화를 붙잡았습니다. D는 여러 지인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얼마 후 지인들이 모텔 앞에 도착했고 D는 피고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근처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피고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D는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 약을 처방받았고 같은 날 12시 12분경 마침내 경찰서로 향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D는 혈액과 소변을 포함해 성범죄 피해 입증에 필요한 여러 증거들을 채취했습니다. 피고인과 D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의 2년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지는 3, 4년 정도 되었고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편안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온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신뢰관계를 유지해온 D가 과연 갑자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범죄 피해를 허위로 꾸며 신고까지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따르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 주변의 시선, 반복되는 조사 과정의 스트레스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처럼 D가 단지 명예가 실추될까 걱정돼서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던 선배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기에는 여러 정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뒤 D와 함께 택시로 이동해 모텔방에 들어갔고 D가 욕실에서 구토를 하고 샤워를 마친 뒤 옷을 벗은 채 나와서 피고인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의를 벗자 D가 옆으로 오라고 하면서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고 결국 성관계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에는 D가 혼자 쉬고 싶다고 해서 방을 나갔던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이 서로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여러 정황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우선 두 사람 사이에는 교제 관계도 과거 성적인 접촉도 없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특별히 이성적인 분위기가 감지되었다거나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대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타지에서 온 D의 부탁으로 모텔을 대신 예약해 주었고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이의 진술도 이와 일치합니다. 피고인이 내가 모텔을 예약해서 함께 가야 들어갈 수 있으니 모텔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함께 투숙하자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분위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관계의 구체적인 흐름 역시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거의 대화를 나누지도 않던 상황에서 갑자기 욕실에서 샤워를 마친 D가 알몸으로 나와 스킨십을 먼저 시도하고 급기야 성관계를 요청했다는 전개는 앞서 확인된 관계나 상황에 비추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D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피고인과 교제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그러한 형태의 성관계를 스스로 원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D는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D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피임을 요구한 바도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서 법원은 피고인과 D의 성관계가 사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D가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관계 직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부분 역시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한편 D는 사건 전날 오전에 타지에서 내려온 뒤 밤 22시 40분경부터 사건 당일 새벽 2시 40분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모텔 CCTV 영상에서도 D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피고인이 체크인을 하려고 손을 떼자 D는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 옆 벽에 몸을 기대버립니다. 복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걷기 어려운 듯 피고인이 옆에서 다시 부축해 주어 방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히 술에 약간 취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 D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D의 말은 꾸며낸 이야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이어져 사실과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과 증거들을 묶어보면 피고인이 D의 심실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